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광주로 와서요. 렌트카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2015년부터 7년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를 하면서 운영했던 그 비전이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였어요. 그렇게 쭉 했더니 지역에 좀 창조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정석 교수님이 얘기하신 방법, 그런 방법들을 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서로 연결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다양성이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내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그걸 저희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전북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고창이긴 한데 사실은 특별히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고창으로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연을 한다는 걸 어머니한테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전영수 교수님께서 사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앞부분을 좀 간략히 넘어갈 건데요. 우리나라의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IT 플랫폼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해외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진짜 막 선망하는 국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서 굉장히 선망했던 것처럼 뭐 동남아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선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뭐 한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K 푸드 뭐 K 로컬까지 이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영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 사실 60대 이상만 돼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상, 지역에 대한 인상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약간 여기는 좀 낙후된 곳이고 어렵다라고 보는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프랑스에 있는 뭐 영화 평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여수에 가서 어떤 로컬에 가서 맛집에 가는 게 나의 그 꿈이다. 그 영화에서 본 그 장소. 이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변화하고 가족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좀 균형 발전이라는 걸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역의 중공업 도시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동서에 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뭐 서울 집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가서 우리나라가 사실 운이 좋게도 IMF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민주화를 이루고 금융실명제도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투명한 경제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계화가 이제 큰 흐름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세계적인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무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돼서 지금의 선진국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세계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로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지만 그 불균형은 키우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을 더 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제 커져갔잖아요. 여성들이 일과 아이를 낳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일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아까 일본의 후쿠이 모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게 그런 출생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데요. 예전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잘 풀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제는 다시 정의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수도권 과밀 지방 세태 얘기는 나왔지만 저는 좀 세대 갈등에 대한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남녀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뭐 이대남 이대녀와 같이 20대로 내려가면 서로 간에 좀 굉장히 좀 뺏고 뺏기는 싸움처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도 전체가 다 연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저는 어떤 경제, 사회, 문화 문제들이 이렇게 다시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막 억지로 KPI를 해가지고 달성을 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병을 보고선, 병의 현상만 보고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에 이제 제가 쓴 밀레니얼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제가 만들었던 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연도로 보면 한 3년 전으로 이제 돼서 나이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세대별로 저는 20대 초반에 겪었던 사건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세대는 이제 4.19와 5.16을 겪었죠. 근데 4.19와 5.16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욕망의 분출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화를 먼저 할까? 민주화를 먼저 할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어냈지만 이제 그 다음에 386 세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 세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학 때 바로 겪으면서 굉장히 그런 민주화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미국이 산업화 세대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5.18에 대해서 미국이 독재정부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 세대인 저와 같은 X세대의 경우는 이제 88 올림픽도 하고 또 이제 냉전이 붕괴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월드컵 세대, 뭐 이렇게 촛불혁명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세대들이 가지는 어떤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좋게 보자라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헬조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헬조선이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전 국민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았거든요. 전국의 청년들이. 저것은 서울의 청년들에게 좀 주로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요. 청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사회 문화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 자본 같은 것도 중요하죠. 놀거리, 거기에서 뭐 좋은 친구들,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근대화 세대와는 다르게 서울로 가면은 이제 높은 주거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기동 작가가 쓴 세습 중산층 사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 이미 자리 잡은 근대화 세대들, 산업화 민주화 세대들의 돈을 벌고 강남에서 살면서 자녀들한테 그걸 세습해주면 그렇게 한 청년들은 굉장히 유리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지역에서 올라간 청년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 20-30년 전이랑은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 가면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중공업 도시에 가면은 취업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삶이 굉장히 성공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런 삶보다는 평생 직장도 원하지 않고 임금만 높은 직장도 원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제 3년 이내에 한 번씩 이직을 하잖아요. 이제 요즘 청년들은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꿈꾼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직장, 그런 걸 찾는 거죠. 이 직장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직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는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업이 문을 닫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자기가 거기에서 계속 뭔가 배우고 성장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들이나 내가 계속 만나면서 좋은 동료들로부터 배우며 성장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할 기업, 좋은 기업들도 부족하고 좋은 동료들도 부족하니까 서울이나 판교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들, 기존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하청기업들도 좀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경영의 2세들이 대부분 서울 아니면 해외에 가 있죠. 지역에 와서 뭔가 가업을 잇겠다라는 분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제주에 뭐 한라산 소주 만드는 4세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고군분투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다 옛날에 그런 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직원을 뽑기도 힘들고 경영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상장을 못하고 새로 시작한 제주 맥주가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과 육성 체계로 싹 트고 있지만 성장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단계를 이제 커나가서 직원이 뭐 20명, 30명, 50명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인재 채용도 어렵고 또 청년들은 여전히 다양한 기업이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기업이 많은 곳을 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기업에 계속 취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까지 이런 기업들이 자리 잡아서 좀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남녀의 이제 역할 변화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남성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공업 중심으로 이제 방직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일을 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면 부모님의 전기도 놓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 70년대부터 이제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런 도시들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싶지 남성들이 좋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거나 이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에 여성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경력 단절이 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북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중공업 도시가 많이 있는 경상도 쪽이 좀 더 기회가 많았다면 이제 전북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굉장히 시리즈가 좋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강릉 소녀들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생들을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보는 건데 강릉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여성들이 강릉을 되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좀 추적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강릉이 제주 못지않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대 여성들이 돌아왔을 때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본인들이 만족스럽지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지난 10년 사이 변화한 거는 리턴하는 20대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제주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고 또 제주에 오면은 돌아와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선진국의 청년들인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원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도시 컨설턴트 찰스 랜드리가 쓴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크리에이티브한 도시는 지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창조적 자본, 문화 자본, 리더십 자본, 환경 자본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전북에 있는 도시들이, 지역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 자본은 공동체의 아이디어와 혁신의 잠재력, 인적 자본은 시민의 기술과 재능, 특수 지식, 사회적 자본은 조직, 공동체, 이해 집단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서의 협력의 가능성.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대한 사회적 자본은 조금 다릅니다. 다양성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창조적 자본,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고 상관없어 보이는 것을 연관짓고 명료하지 않아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는 역량. 이제 지역의 창조적 자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오려고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문화 자본,
그리고 리더십 자본, 환경 자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저는 다양성을 키우고 새롭게 연결해서 창조성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가미야마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미야마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바로 뭐 어떤 지원 정책을 공공에서 만들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문화예술, 예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고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서 약간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10년 이상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민간이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공공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이제 현재 모습으로 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학교로 간 거죠. 근데 공공에서 할 때는 보통 반대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다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섬처럼 고립돼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요. 그런 장기적인 변화의 사례로 이제 미국 도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도시들이 시애틀, 포틀랜드,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이런 도시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모두 한꺼번에 쇠퇴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중공업 도시가 뜨는 것과 동시에 저런 도시들이 쇠퇴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 도시들 중에서는 잘 된 곳도 있고 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시애틀의 경우는 71년에 절망의 도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쇠퇴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79년에 빌 게이츠가 여기에 리턴을 합니다. 직원 10명 정도의 창업을 해서 미국의 중부 도시에 있다가 이곳으로 리턴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시애틀이 지금같이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이 하기에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자기 고향에 리턴해서 일을 하게 되고 1984년에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만들죠. IT 기업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여기서 태동이 된 거고요. 90년에 90년에 그룹 너바나가 저기서 이제 밴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94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뉴욕에서 창업을 딱 준비하다가 어느 도시로 할까 하다가 시애틀을 선택합니다. 79년이었으면 선택을 안 했겠죠. 2주 창업이죠, 일종의.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애틀이 매력적인 도시가 됐고 이제 여기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99년에 에이스 호텔, 라이프스타일 호텔 대표적인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틀랜드도 60년에 살기 안 좋은 공업도시, 굉장히 오염이 됐던 곳인데요. 지금은 나이키가 있고 뭐 히피들의 문화도 있고 수제목 맥주의 킴포크 라이프스타일 이런 거로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포틀랜드는 그 바깥에 있는 오레곤주라는 곳과 포틀랜드시가 서로 민주당, 공화당 서로 당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포틀랜드가 원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는데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변화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북도와 전주 이런 것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말매의 경우도 이제 보면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음으로써 쇠퇴한 나라를 다시 살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창조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라북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융합해서 한류를 키울 수 있는 곳, 그리고 농업 혁신, 농업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에 최적인 곳, 대규모 간척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리고 도청 소재지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중심에 있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시너지 창출이 유리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거의 중앙에 있는데 대부분의 도청 소재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전주를 중심으로 한 1시간 내외의 거리로 다 연결성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아까 정석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교통망을 안 만들면서 자기 지역이 잘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요. 연결을 해서 전주에서 뭐 1년살이를 하는 사람이 인근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생애 주기별로
뭐 아이를 낳으면은 어디로 갔다가 아이가 크고 나면 어디로 다시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전북은 그러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철학자 탁석산이라는 분이 한 책사상 본거 1권입니다. 시리즈 1권. 지금까지도 이제 굉장히 회자되는 책인데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그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고 지난 20년을 추적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때 서편제하고 시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이 시리라는 영화를 나오니까 막 이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학자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서편제다. 서편제 같은 것이다. 근데 시리는 국적 불명의 영화를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우리가 한류를 생각할 때 오히려 시리의 전통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탁석산이 얘기를 한 거는 뭐 한국의 형식의 해외의 내용을 담든 해외 형식의 한국의 내용을 담든 이러면서 이제 융합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이거 자체가 정체성이지 그걸 그대로 박제하는 순간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은 현재성, 주체성,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판소리는 한국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때.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날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한복 같은 경우도 그때는 한국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복남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역사 문화 자원이 어느 순간 딱 그 정체되는 순간, 그러면은 역사 문화 어떤 현재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복도 예전에 사실 명나라 때나 뭐 이럴 때 들어왔던, 그래서 중국은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어졌고 전통이 청나라로 가면서 우리는 그거를 와서 계승 발전해서 한국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한복을 설날에만 입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는 걸로 계속 만들고, 또 그리고 리슬은 지금 저렇게 해서 지금 한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죠, 그 블랙핑크의 옷을 만드는데 완전 파격적이잖아요. 전통 한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은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한복의 정체성을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의 관점에서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재즈랑 그 판소리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뭐 동편제, 서편제도 뭐 몇만 년 전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냈고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럼 계속 그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주 대사슴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새로운 흐름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원의 정체성은 광안루가 있고 그리고 춘향전이 있는데요. 광안루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춘향전의 덫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춘향전은 굉장히 좋은 전통 문화의 컨텐츠지만 지금 시대에 좀 안 맞아요.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 주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 서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를 이제 보면은 서울이 노른자, 경기도가 흰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 전북 같은 게 도농복합도시로서 서로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런 면에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농업 혁신에서 이제 주요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을 할 때 개발도상국 시절에 보급 위주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고 뭐 이렇게 보급했던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농업을 90년대 2000년도의 시기에 정부가 땅을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분양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농업을 지식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로 변화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도 정부가 농업을 보조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키위 농가가 연합해서 제스프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이런 것들을 저는 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을 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고 지역 외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성을 높이고 경계를 넘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감소는 저는 다른 원인의 결과고요. 인구 감소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새로운 연결로 만드는 창조도시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 해주신 커뮤니티엑스 전종환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강연에 대한 질문과 발언 시간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위원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엉뚱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우리 그 선생님께서 계셨던 곳이 카카오이셨잖아요. 근데 카카오 본사가 제주도로 2014년에 이전했잖아요. 그럼 카카오 본사가 제주도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로 오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예를 들자면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에 했던 우리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의 이전을 추구하는 기회발전 특구, 앞서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하겠다는 하고 지금 방향을 자꾸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민간 기업들이 전라북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가 우리 제주도가 우리 전라북도보다 장점이 뭐가 얼마나 크게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 제주로 이전하기를 결정할 때 이제 다운 커뮤니케이션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분명한 철학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전을 하기로 생각한 것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직원을 보고선 IT 기업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때 전라도 쪽도 검토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전라도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생기겠다. 그래서 아예 매일 출퇴근하기 어려운 더 멀리 가자 해서 제주도로 이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다 원격 근무로 그냥 한 2-3년간, 2년 이상 이제 했다가 이제는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는 아예 그냥 전 직원에게 원격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해외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카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근하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전라도의 이제 전주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거점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의 직원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일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도 이제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서울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지역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주 원도심에 한옥마을 있는데 그런 거점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차역이 가까운 데에 있으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급히 가서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거점이 있고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아까 정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BRT 같은 거를 잘 확충하면은 그럼 주말이나 이럴 때 아니면 자신이 이제 오늘은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하고 싶다, 오늘은 아니면 지리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지금 그렇게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명현 위원장님의 질문 함께 나눴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